새벽 6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 한도윤은 언제나처럼 눈을 떴습니다. 20회를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 시계를 확인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는 동작까지도 하나의 의식처럼 정확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34층. 창밖으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도심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빌딩 숲. 저 어딘가에 자신이 몸담은 대형 로펌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서류 가방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 머신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 매일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만날 의뢰인, 검토해야 할 계약서, 법원 일정. 머릿속에 정렬된 일과는 언제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세아였습니다. 임신 8개월의 배를 감싼 채 졸린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는 한쪽으로 흘러내렸고 얼굴엔 베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깨웠어. 미안. 조금만 더 자. 아니, 괜찮아. 화장실 가려고. 세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8년 전 로펌 비서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세아가 떠올랐습니다. 꼼꼼하고 차분한 사람. 클라이언트 응대도 서류 정리도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늘 도윤보다 한 발 먼저 준비해 두었습니다. 결혼 후 세아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2년 뒤 둘째가 왔습니다. 이제 셋째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아빠 좋은 사람이네. 3명이나 낳아주고. 동료 변호사들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아이를 원한 건 세아였지만 그 역시 가족이 늘어나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어제까지는. 목요일 오전 10시. 도윤은 병원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봄볕이 유리창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엔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전립선염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액 검사에서 정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자수가 적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정자 농도 0. 무정자증입니다. 의사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선천적 무정자증으로 보입니다. 고안에서 정자 생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평생 그러셨을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선천적인 경우 치료나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정자가 없다. 평생. 선천적으로. 그럼 첫째는, 둘째는, 그리고 지금 세아 뱃속에 있는 셋째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금 화면엔 가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5살 첫째와 3살 둘째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세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빠가 아니란 말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자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도윤은 핸들을 잡은 채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옆 차선엔 유치원 통학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유치원. 첫째가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점심시간일 겁니다. 둘째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같이 놀자. 매일 저녁 현관문을 열면 달려오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꼭 안아달라고 매달리던 작은 손, 무릎 위에 앉아 그림책을 펼치던 순간들. 그게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 거짓이 아니라 착각.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20년 넘게 법정에서 단련된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 확인 없이 의심하지 않는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이 현관문을 열자 예상대로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첫째가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4명의 사람. 아빠, 엄마, 나, 동생. 도윤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응, 선생님도 칭찬했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따뜻한 체온.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보, 들어와. 저녁 차렸어. 세아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도윤은 짐을 내려놓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었지만 도윤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세아가 반찬을 권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세아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 요즘 너무 바쁘잖아. 세아는 도윤의 그릇에 국을 더 따라주었습니다. 배려 깊은 손길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속였을까? 밤 10시. 아이들을 재운 뒤 도윤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아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서재에서 좀 있을게. 검토할 서류가 있어. 응, 그래.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색창에 한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무정자증. 수많은 자료가 떴습니다. 의학 논문, 통계의 사례. 도윤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은 유전적 요인이 크다. 치료 불가. 자연 임신 확률 0%. 화면 속 문장들이 도윤의 현실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알았어. 그때 말한 대로 할게.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응,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문틈 사이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의 한 빌딩 10층으로 향했습니다. 문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대현 조사사무소.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남성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현이었습니다. 도윤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법대를 나왔지만 변호사 대신 탐정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도윤아. 그래, 형.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앉아. 커피 줄까? 괜찮아.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대현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화로 대충 들었는데 쉽지 않겠다. 응.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유대현은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응. 평생 그랬대. 그럼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대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아, 확실히 하고 싶은 거지? 응.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 알아. 도윤은 유대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해. 진실을. 유대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조사해 볼게. 시간은 좀 걸릴 거야. 괜찮아. 급하진 않아.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고마워. 별말 다 해. 연락할게. 사무소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세계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새벽 6시 50분. 매일 알람 전에 깨어나던 그 시간처럼 모든 것이 정확했던 그의 인생. 그 시계는 어제 병원 진료실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그는 멈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했습니다. 진실이라는 방향으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대현에게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도윤은 회사 회의실 구석에 앉아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일상적 동선. 계속 관찰 중.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안도해야 할까요? 실망해야 할까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진단서는 여전히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그 네 글자가 모든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검토해야 할 계약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볕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 평온해 보였습니다. 내 삶도 저랬는데. 둘째 주 목요일. 유대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도윤아, 패턴이 보여. 패턴? 목요일 오후 3시. 같은 카페, 같은 자리.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랑? 남자. 정장 입었어. 사진 보낼게. 잠시 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카페 창가. 세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깔끔한 헤어스타일. 두 사람은 대화 중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세아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짧게 포옹했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는 정도.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집.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왔네. 첫째가 웃으며 매달렸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여보, 벌써 왔어? 세아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나왔어. 잘 됐다. 저녁 거의 다 됐어. 씻고 와. 세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연기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한 남편처럼. 저녁 식사. 도윤은 포크를 들다 말고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오늘 뭐 했어? 응? 그냥 집에 있었지.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청소하고. 밖엔 안 나갔어. 세아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아, 오후에 잠깐 카페 갔다 왔어. 답답해서. 혼자? 응. 세아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요즘 자주 카페 가? 가끔. 왜? 아니, 그냥.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괜찮아. 임신하면 원래 좀 그래. 세아는 미소 지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 서재. 아이들을 재운 뒤 도윤은 서재에 앉아 유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도윤아. 그 남자 신원 확인 가능해? 이미 했어. 유대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박도연. 35세. 타 로펌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그리고 기혼이야.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확실해? 응. SNS 비공개 계정까지 확인했어. 결혼 3년 차. 아이는 없어. 알겠어. 도윤아,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뭔데? 로펌 후배 상담이라고 했지. 근데 박도연은 내 회사 사람이 아니야. 경쟁사야.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네. 그런 셈이지. 더 파볼까? 응. 부탁해. 통화를 끊고 도윤은 책상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세아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로펌 후배라고 했습니다. 취업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셋째 주. 유대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아, 이거 봐. 사무소에서 만난 유대연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엔 여러 장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6년 전 회식 사진들이야. 내 회사 비서실. 도윤은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세아가 보였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옆엔 동료 비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변호사들도 함께였습니다. 여기 봐. 유대연이 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세아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장민규? 맞아. 내 후배. 장민규. 도윤보다 5살 어렸습니다. 같은 로펌 M&A팀 소속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후배였습니다. 도윤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게 왜? 다음 사진 봐. 유대연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하주차장 CCTV 캡처였습니다. 날짜는 7년 전이었습니다. 세아와 장민규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다음 장면. 장민규가 세아의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 두 사람이 차 안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더 있어. 유대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아 씨 통장 거래 내역이야. 합법적으로 조회 가능한 범위만 확인했어.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50만 원. 계좌 이름은 지읒 미음 기억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장민규.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메모란 봐. 도윤은 메모란을 확인했습니다. 차용금 상환 마이너스 J. M. J. M. 장민규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 도윤아. 유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아이들 나이를 생각해봐.
첫째가 7살, 둘째가 5살. 세아 씨가 회사 그만둔 게 8년 전이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기랑 장민규랑의 접촉 시기가 겹쳐 유대현의 말이 도윤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설마 친생자 확인이 필요해. 법적으로도.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선 세아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건가요? 박도현, 장민규, 그리고 매달 오가는 돈. 도윤은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처럼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연결했습니다. 세아는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장민규는 그때 신입 변호사였습니다. 둘은 가까웠습니다. 세아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도윤과 결혼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2년 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이 장민규는 계속 돈을 보냈습니다. 양육비.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장민규였습니다. 35세. 도윤의 후배. M&A팀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규야. 도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미팅 준비 다 됐어. 네, 걱정 마세요. 자료 정리 다 했습니다. 그래, 수고해. 감사합니다. 장민규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이들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내가 믿고 가르쳤던 후배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도윤은 주먹을 쥔 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도윤은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유대현이 알려준 카페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카페였습니다. 도윤은 입구 근처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신문을 폈습니다. 3시 10분. 세아가 들어왔습니다. 임신한 배를 감싼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3시 15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도현이었습니다. 정장 차림, 깔끔한 인상. 세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보였습니다. 세아는 진지했습니다.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박도현이 세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아가 카페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도윤은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 세아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응.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야. 좋아하잖아. 그래. 도윤은 짐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아는 국을 떠서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뭐 했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집에 있었어. 좀 쉬었어. 밖엔 안 나갔고. 응. 세아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목요일 3시. 같은 카페. 같은 창가. 세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밤 서재. 도윤은 노트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박도현 마이너스 목요일 정기 접촉. 기혼. 타로펌. 장민규 마이너스 7년 전 친밀관계. 매달 송금. 내 후배.
아이들 마이너스 친생자 여부 불명. 세아 마이너스 반복적 거짓말.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퍼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박도현과 장민규.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세아는 왜 계속 거짓말을 할까요?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하지만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알기 전까진. 금요일 밤 9시 도윤은 장민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규야, 오늘 시간 돼? 한잔하자.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선배님. 어디로 갈까요? 회사 근처 이자카야. 주소 보낼게. 알겠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밤 10시. 조용한 이자카야 구석자리. 도윤과 장민규가 마주 앉았습니다. 선배님, 갑자기 연락 주셔서 좋았습니다. 요즘 바쁘신 것 같던데. 장민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좀 바빴지. 도윤은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장민규의 잔에도 따랐습니다. 민규야, 우리 몇 년 봤지? 한 8년. 제가 신입일 때 선배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래, 8년. 도윤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건배.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장민규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민규야. 네, 선배님. 첫째랑 둘째. 우리 애들 본 적 있지? 장민규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네, 작년 송년회 때 봤습니다. 귀엽던데요. 누구 닮았다고 생각하나? 예? 장민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애들, 누구 닮았어?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야, 선배님이랑 형수님 닮았죠. 장민규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도윤은 소주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민규야,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씀이신지. 8년 전. 도윤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아랑 친했지. 장민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서실 선배였으니까요. 업무상 자주 뵀습니다. 업무상? 네. 그럼 이건 뭐지?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CCTV. 세아와 장민규가 나란히 걷는 모습. 장민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배님, 이것도 업무상이야. 도윤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회식 사진. 테이블 아래 맞잡은 손. 장민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윤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 J. M이라는 이니셜. 차용금 상환이라고 적혀 있던데. 장민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규야.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세아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아니요. 그럼 이 돈은 뭐야? 침묵. 장민규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술이 잔 밖으로 흘렀습니다. 선배님, 말해. 도윤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첫째랑 둘째. 누구 아이야? 장민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의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장민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제 아이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네. 결혼 전부터? 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왜? 선배님, 왜 그랬어?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장민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아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누나는 선배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민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냥 아이들만이라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지켜준다고? 내 돈으로 내가 키우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 도윤은 탁자를 쳤습니다. 잔이 넘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8년이야. 8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매일 얼굴 보면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선배님이라고 부르면서, 웃으면서, 술 마시면서. 죄송합니다. 그만해.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선임해. 소장 곧 날아갈 거야. 선배님. 장민규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윤리위원회 소집될 거야. 준비해. 네. 회사 윤리 규정 알지? 동료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징계 사유야. 장민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배님, 그건 법정에서 보자.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은 차를 세우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8년. 그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집. 도윤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세아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네. 회식이었어. 응. 도윤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씻을게. 여보. 세아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은 멈췄습니다. 왜? 요즘 이상해. 세아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도윤은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임신한 배를 감싸고 있는 손. 걱정스러운 눈빛. 여보, 나한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말해. 우리 부부잖아. 부부? 도윤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부부야? 세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읽어봐. 세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선천적 무정자증. 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생 정자가 없었대. 세아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럼, 응.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내가 지금 뱃속에 품은 셋째도.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전부 내 아이가 아니지. 세아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냐.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민규 만났어. 오늘.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첫째랑 둘째는 그 새끼 아이래. 직접 인정했어. 여보. 박도연은 뭐야? 셋째 아빠야?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럼 누구야?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대체 누구 아이야? 세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8년이야. 8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여보, 제발. 아이들 생각해. 세아는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어. 제발. 아이들. 도윤은 세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아이들이 아닌데. 그래도 당신이 키운 아이들이잖아. 닥쳐. 도윤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세아는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뭐라고 했지? 셋째는 내 아이라고. 도윤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정자가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시켜? 세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지? 거짓말이니까. 도윤은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 소장 곧 접수할 거야. 여보. 세아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8년 동안 매일이 기회였어. 근데 넌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말할 수 없었어. 왜? 무서웠어. 세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잃을까봐. 이 모든 게 무너질까봐. 이미 무너졌어.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쌓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집. 이미 무너졌다고. 도윤은 집을 나왔습니다.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금 화면에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환하게 웃는 세아,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자신. 전부 거짓이었어. 도윤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주말,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가사 전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시려는 거죠? 네. 증거는 충분합니까? 도윤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탐정 보고서, 거래 내역, 사진들. 변호사는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겁니다. 공동 불법 행위로 배우자와 상대방 남성 모두에게. 네. 금액은 최대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윤리위원회 소집 요청서입니다. 장민규에 대한 징계 요청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동료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징계 사유가 되긴 하지만 회사 내부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월요일, 로펌 회의실. 윤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테이블 한쪽엔 도윤이 앉았습니다. 반대편엔 장민규가 앉았습니다. 중앙엔 파트너 변호사 3명과 인사팀장이 앉았습니다. 한도윤 변호사, 장민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민규 변호사는 제 배우자와 8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해당 관계로 인해 2명의 자녀가 출생했으며 이는 회사 윤리 규정 제47조 동료 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관계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도윤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관계 유지 기간 동안 정기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으며 이는 양육비 명목으로 추정됩니다. 장민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민규 변호사, 반박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민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십니까? 네. 회의실이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회의 후 결정 통보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복도. 도윤이 회의실을 나서자 장민규가 뒤따라왔습니다. 선배님.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배님 제발. 할 말 없어. 도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선배님. 아이들은 정말 죄가 없습니다. 도윤은 돌아섰습니다. 알아. 장민규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야. 도윤은 장민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그저 책임질 준비나 해. 법적으로, 금전적으로. 저녁. 도윤은 호텔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아였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설명할게. 제발. 도윤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설명.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을 한다는 걸까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박도현. 셋째의 아버지. 그 퍼즐 조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도윤은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단정한 넥타이.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건너편 피고석엔 세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옆엔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그 옆 공동 피고석엔 장민규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방청석은 붐볐습니다. 기자들이 앞줄을 차지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형 로펌 파트너의 친생 부인 소송.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정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원고 측 입증 시작하십시오. 도윤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먼저 원고의 무정자증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서기가 서류를 받아 재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원고 한도윤 씨는 선천적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생 정자 생성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윤세아 씨가 출산한 두 자녀,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인 태아는 원고의 친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7년 전 회식 사진, 지하주차장 CCTV 캡처입니다. 피고 윤세아 씨와 공동 피고 장민규 씨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화면에 사진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 가까운 거리. 차 문을 열어주는 장면. 장민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공동 피고 장민규 씨는 지난 7년간 매달 50만 원을 피고 윤세아 씨에게 송금했습니다. 메모란엔 J, M 이니셜과 함께 차용금 상환이라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양육비로 추정됩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공동 피고 장민규 씨 사실관계를 인정하십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장민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인정합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가 귀하의 친생자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습니다. 피고 윤세아 씨는 세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사실관계를 인정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셋째 태아의 분은 누구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청석 뒤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현이었습니다. 정장 차림. 긴장한 표정. 주먹을 쥔 채 법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 박도현 아니야? 타 로펌 변호사. 카페에서 만난 그 사람.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카메라가 박도현을 향했습니다. 박도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장님, 도윤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십시오. 변호사는 유대현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유대현이 입장했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조사 전문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원고의 의뢰로 피고를 조사했습니까? 네.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 윤세아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도연 씨를 만났습니다. 약 6개월간 총 24회 접촉이 확인됐습니다. 방청석의 시선이 다시 박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박도연 씨와의 관계는 처음엔 불륜관계로 추정했습니다. 유대현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대현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강남의 한 난임 클리닉 의료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의료 차트가 떠올랐습니다. 일부는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습니다. 피고 윤세아 씨는 2년 전 해당 클리닉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정자 기증자는 319번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익명입니다. 세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시술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동의서도 없었습니다. 불법 시술로 추정됩니다. 재판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셋째 태아의 부는 익명 기증자 319번입니다. 박도연 씨는 유대현이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클리닉과 피고를 연결한 중개자입니다. 브로커에 가깝습니다.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뭐야? 상간남이 아니었어. 브로커라고?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했습니다. 박도연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증인. 재판장이 유대현을 바라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공동 피고 장민규 씨의 친생자, 셋째는 익명 기증자의 자녀. 그리고 박도연 씨는 불법 시술을 알선한 중개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판장은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세아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는 일부를 인정합니다. 일부? 첫째와 둘째가 장민규 씨의 자녀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셋째에 관해서는 피고가 원고를 위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고가 아이를 원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친생자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박도연 씨의 소개로 세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당신에게 아빠라는 이름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는 인공수정은 불법입니다. 게다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브로커 알선이라면 더욱 중대한 범죄입니다. 휴정. 복도에서 도윤은 유대현을 만났습니다. 형 고생했어. 도윤아. 유대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다. 알아.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간남이 한 명인 줄 알았어. 박도연인 줄 알았지. 응. 근데 아니었어. 장민규는 첫째 둘째의 아빠. 박도연은 브로커. 그리고 319번이라는 익명의 누군가.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간남의 정체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 유대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과 회피, 불법 알선, 브로커, 클리닉 전부 얽혀 있었어.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야 해. 재개정 후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친생부인 청구를 인용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윤세아 씨가 출산한 두 자녀는 원고 한도윤 씨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세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동 피고 장민규 씨와 피고 윤세아 씨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 장민규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한 피고 윤세아 씨가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멈췄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불법 시술 경위와 기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방청석에 박도연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귀하는 불법 의료 알선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법정을 나가지 마십시오. 박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 밖 도윤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변호사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윤은 다시 걸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친생부인 인용, 위자료 1억, 불법 시술 수사, 숫자와 문장들이 현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무엇을 얻었을까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첫째와 둘째가 있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들. 이제 그들은 누구의 아이일까요? 다음 날, 도윤은 회사윤리위원회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장민규 변호사 마이너스 면직 처분, 자격 정지 6개월, 손해배상 청구별도 진행. 도윤은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꺼냈습니다. 이미 작성해둔 것이었습니다. 개인 사유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마이너스 한도윤. 일주일 후, 도윤은 작은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새로 계약한 곳이었습니다. 문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윤 법률사무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기업 M&A가 아니라 사람의 상처를 다루는 소송을 맡을 것입니다. 가정 파탄, 친생자 분쟁, 불법 의료. 그가 겪은 모든 고통이 이제 누군가를 도울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상간남의 정체를 찾아 헤맸다. 한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거짓말, 회피, 브로커, 불법 시술. 전부 얽혀있는 시스템이었다. 나는 그 시스템과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텅 비어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말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세아는 두려웠다. 잃을까봐. 나도 두려웠다. 진실을 마주할까봐. 하지만 이제 두려움을 이겼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50분.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결 선고일. 도윤은 법정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원고의 친생부인 청구를 인용한다. 방청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원고 한도윤과 피고 윤세아 사이에서 출생한 두 자녀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세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고 윤세아와 공동피고 장민규는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 장민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가로 불법 의료 알선 사건은 검찰 수사에 회부한다. 판결문 낭독이 끝났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당!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복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승소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이들과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추가 소송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윤은 멈춰섰습니다. 판결은 법원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든 그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양육권은? 법적으로 저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윤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장민규는 로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6개월 정지됐습니다. 그는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장민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8년간 쌓은 커리어가 무너졌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연에게도 파장이 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 아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법 의료 알선. 부부 사이에서 한 짓이 그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했어. 클리닉에서 소개비를 줬고 그래서 남의 인생을 망쳤어. 아내는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서명해. 나도 끝낼 거야. 박도연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세아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4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제 그 사진은 거짓이 됐습니다. 세아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도 미안해.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대형 로펌 파트너, 친생 부인 소송 승소. 8년간 속은 남편. 불법 시술까지 드러나. 상간남의 정체는 시스템이었다. 기사마다 도윤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업계에선 그를 보는 시선이 복잡해졌습니다. 대단하긴 한데 저렇게까지 해야 했나? 가정사를 법정으로 끌고 가다니. 하지만 그 입장이었으면 누가 참겠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의 새 사무실. 첫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남편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남편 친자가 아닐 수도 있대요. 검사를 해보라고.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화도 나고 슬프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그럼 증거부터 모읍시다. 도윤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진실은 그렇게 도달하는 겁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도 같은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견디셨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견딘 게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갔을 뿐이에요. 앞으로 진실을 마주하고 법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녁, 도윤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호텔로 향했습니다. 아직 집이라 부를 곳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여보. 아니, 도윤 씨. 셋째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세아였습니다. 도윤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길 마음속으로만 빌었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유대연이었습니다.
도윤아, 저녁 한잔 할래?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어디서? 회사 근처 이자카야. 30분 후. 알겠어. 이자카야. 유대현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대현이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수고했어. 형도.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도윤아. 응? 후회 안 해?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할 때도 있어. 어떤? 아이들 생각할 때. 도윤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법적으론 남이 됐지만 7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러게. 첫째가 처음 걸음마 했을 때, 둘째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들은 가짜가 아니었거든. 유대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형. 응? 그래도 진실을 알아서 다행이야. 도윤은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거짓 위에선 아무것도 잘할 수 없어. 그래. 진실 위에서만 새로운 게 자라. 두 사람은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몇 달 후, 도윤의 사무실엔 의뢰인이 늘어났습니다. 가정 분쟁, 친생자 확인, 불륜 소송. 그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겐 해결책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저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어요. 그럼 확인부터 합시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근데 변호사님,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 어떻게 견뎌야 하나요?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견디는 게 아닙니다. 네, 마주하는 겁니다. 진실을. 도윤은 남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너머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남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판결이 났다. 법적으로 나는 이겼다. 하지만 무엇을 얻었을까? 가족은 잃었다. 신뢰는 무너졌다. 평판도 흔들렸다.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는다. 진실을 알았으니까. 거짓 속에 머무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낫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내가 더 이상 아빠가 아니더라도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나처럼 배신당한 사람들, 나처럼 진실을 찾는 사람들. 내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진실은 감정의 소란이 아니라 증거의 축적으로 도달한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6시 50분. 도윤은 알람 없이 깼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세아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미안해. 세아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도 미안해.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민규는 작은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이혼 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그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도윤. 그는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의뢰인을 만나고 사건을 정리하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유치원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였습니다.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 의뢰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도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판결이 남긴 것들, 아픔, 후회, 상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진실, 용기, 새로운 시작. 나는 잃었지만 얻었다. 과거를 버렸지만 미래를 얻었다. 복수는 제도 안에서 끝냈다.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 다만 기억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 누군가는 말한다. 용서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나는 용서했다. 나 자신을, 의심했던 것을, 진실을 밝힌 것을, 그리고 다시 시작한 것을. 이제 나는 자유롭다. 도윤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1년 후,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 3층. 작은 유리문에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의 법률사무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도윤은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가정 분쟁, 친생자 확인, 인권 소송. 돈이 되는 사건보다 사람이 되는 사건을 택했습니다. 새벽 6시 50분.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알람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달랐습니다. 예전엔 불안의 신호였습니다. 이젠 자기 삶을 시작하는 종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주방.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커튼을 열자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 예전과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젠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얇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줄을 썼습니다. 거짓된 안정보다 진실한 고독이 가볍다. 오늘의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법정에서 판결을 받던 날,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출근길. 도윤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전엔 회사차를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젠 평범한 직장인처럼 출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함이 편안했습니다. 지하철 안.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학생, 직장인, 노인.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사무소.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료 변호사가 반겼습니다. 도윤 변호사님, 일찍 오셨네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상담 2건 있어요. 하나는 이혼 소송, 하나는 친생자 확인. 알겠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변호사 5명, 사무원 2명. 대형 로펌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십니까? 네, 문자, 통화 기록, 사진.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혼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엔 힘듭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다고요? 네,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진실 위에 선 삶은 가볍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두렵겠지만 괜찮아질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상담.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있으십니까? 네, 남성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친자 확률 0%. 도윤은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받았던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성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프겠지만 회피하면 더 아픕니다. 그 다음엔요? 법적으로 정리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도윤은 남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진실 위에서. 남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근처 분식집이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튀김. 대형 로펌의 고급 식당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도윤 변호사님, 요즘 의뢰인 많이 늘었죠? 후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씩이요. 소문이 났나 봐요. 진짜 의뢰인 편에 서는 변호사라고. 도윤은 웃었습니다. 과찬입니다.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선배님 사건 기억나요? 언론에 많이 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공감했대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죠. 오후. 도윤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떨리긴 하지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십니까? 네, 네, 그럼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일시간의 조정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정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는 원래 의뢰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저녁. 도윤은 사무소 정리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도윤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34층 아파트에서 이 야경을 봤습니다. 이젠 3층 원룸에서 봤습니다. 높이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별은 같았습니다. 밤. 도윤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1년이 지났다. 판결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집도 직장도 삶의 모습도.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나 자신이다. 예전에 나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 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거짓은 두려움에서 태어난다. 잃을까봐, 무너질까봐, 혼자가 될까봐. 세아도 그랬을 것이다. 장민규도 박도현도 모두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키운다. 나는 두려움을 통과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자유를 찾았다. 분노도 증오도 퇴색했다. 이젠 그저 살아간다. 진실 위에서. 거짓된 안정보다 진실한 고독이 가볍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찾아가지 않는다. 법적으로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건강을 빈다. 행복하길, 평안하길. 어른들의 실수를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기 위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다. 이제 나는 앞을 본다. 과거를 반추하지 않는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을 산다. 진실하게. 그것으로 충분하다. 도윤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잠들기 전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이 고요가 무서웠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고요는 평화였습니다. 혼자는 자유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50분. 도윤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커튼을 열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썼습니다. 행복은 진실 위에서만 자란다. 사무소. 도윤이 문을 열자 의뢰인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배신당했어요. 남자친구한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화도 나고 슬프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네. 도윤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합시다. 증거부터.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도 힘든 일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통과한 겁니다. 통과요? 두려움을, 고통을, 진실을.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의뢰인을 만났다. 나처럼 아픈 사람, 나처럼 배신당한 사람, 하지만 나처럼 용기 내는 사람. 그들을 보면 생각한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생존자다. 그리고 이제 안내자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그 길은 아프다. 하지만 그 너머엔 자유가 있다. 나는 그것을 안다.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말할 수 있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마다의 삶이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윤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다시 6시 50분에 눈을 떴습니다. 루틴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젠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밝았습니다. 희망적이었습니다. 도윤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집니다. 창밖 아침 햇살이 도윤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의 표정은 평화롭습니다.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거짓 위에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 하지만 진실 위에선 모든 것이 잘한다. 용기도, 자유도, 행복도. 도윤은 그것을 배웠다. 아픔을 통해.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과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이긴 날부터 삶은 다시 시작된다. 행복은 진실 위에서만 자란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암전되기 전 마지막 문장이 떠오릅니다. 거짓과 두려움을 이기는 법. 당신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챕터 6 끝. 완결. 새벽 6시 50분.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진실 위에서 새로운 삶이 자란다. 에필로그. 1년 후. 도윤의 사무소는 작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늘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진짜 의뢰인 편에 서는 변호사. 도윤은 여전히 새벽 6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셨습니다. 여전히 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다른 의미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진실하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그는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습니다.